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됐는지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사회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난 이후에 사회학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 큰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재정의를 했었던 게 1, 2, 3차 산업혁명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생산량이 많아졌던 기계를 활용했었던 산업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나서요 폭발적인 생산량 증가를 사회가 겪고 몇 년 뒤에 뒤돌아봤더니 이거는 가히 산업 혁명적인 변화였다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산업의 영역에서 발생했다라고 해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이 이제 완전히 획일화되어서 대량 생산 체계를 확보하게 네, 확보하고 나서 그 분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자동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서 이 정보들이 그 공장 자동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3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큰 특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온 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하지만 향후 이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과거에 말했었던 산업혁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주 큰 변화를 온 사회가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미리 먼 미래를 예측하여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서 예견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겪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언급됐던 기술들을 일부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AI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빅데이터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들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예견하고 있었던 완전히 우리 삶 속에 로보틱스가 들어와서 사람의 활동 중에서 불필요한 반복적인 일들을 대신 해준다든지 혹은 인간이 의사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뭔가 자동화되어서 정보를 우리에게 촥 뿌려준다든지 하는 온 것이 전 자동화되고 아주 편안하게 데이터들이 여기저기로 전송되며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되어 최적의 값을 도출해내는 삶을 아직 살고 있진 않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곤두서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지는 이 산업혁명이 실제로 굉장히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줄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었고 이 1차 산업혁명에서 성공적인 서두에 서 있었던 나라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재편할 정도로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연결해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1, 2, 3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선두에 서게 됐었고요. 그 후로 대다수의 나라들이 비슷한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그 강대국들, 처음에 아성을 누렸었던 유명했던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 비슷한 수준의 GDP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다음 산업혁명을 꿈꾸게 되는 시점이 산업혁명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대두되었었던 시점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두적으로 이 용어를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런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전 세계에 얘기를 하고 다니는 기업들을 보면요. 유럽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들의 기업들에게 착취당했었던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기하는 포인트는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들, 전기가 보급됐을 때 대량 생산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 속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이 완전 편하게 보급됐을 때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작은 규모의 그런 진짜 항상 언급되는 아마존이 처음 만들어졌었던 창고, 여기 창고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홈페이지 자체가 우리 전 세계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큰 변화를 혹은 큰 부를 축적하게 되는 기술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자라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자고 얘기하는 기업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인터넷 보급을 겪으면서 큰 변화를 겪었었던 세대들이 겪어보니 노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조업을 통해서 활동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업들이 재편되는 것을 겪어보니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도태되었던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로 기업들을 만들다 보니까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만들어졌다가 한순간에 다 망하는 것들도 겪었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세대들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체감했던 세대들이 다음 세대인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겪었었던 그런 오류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게 됩니다. 그 자녀들의 일부 나이대가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특정한 전기 기술 혹은 인터넷 기술 같은 그런 기술 한두 개의 그런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인공지능, 로보틱스, 바이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등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융합되어서 이것이 다 합쳐져서 삶 속에 들어왔더니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비단 그런 제조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기업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 다음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큰 변화를 앞에 두었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이것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의 밥벌이가 미래의 밥벌이가 되지 않는 것을 겪고 나서 보니 그러면 이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기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기술로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이 움직이려고 해도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모두 다 데이터로 수집되어서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위에서 한번 이렇게 계산된 후에 방향성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어떤 방식으로 켰다가 껐다가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고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도 모두 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굉장히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처음 나온 게 처음 언급됐던 게 1950년대입니다. 물론 숫자가 1950년대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감이 없을 텐데 1960년 즈음에 태어난 분들은 동네 테레비가 아무것도 없어 테레비가 있는 집에 모여서 다 같이 그 거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테레비를 한 2~30명이 같이 앉아서 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동네 흑백 TV 한 대, 두 대 이렇게 있다가 컬러 TV 들어오면은 이제 그 집에 모여서 보는, 그게 19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이 알고리즘이 그 당시에 다 개발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데이터가 돌아갔을 때 최저값이 나오는지를 돌려보려고 하는데
1950년, 60년대 TV가 한두 대씩 도입됐던 시점이면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IBM이라고 하는 그 큰 컴퓨터가 방 한 칸을 차지하는 정도의 큰 규모였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이거 실제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까지 쭉 이어진 상황입니다. 1980년대 드디어 이제 개인용 컴퓨터 PC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정말 그 애플의 혁신은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에 만들어놨던 애플의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부터를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컴퓨팅 파워가 한 단계 개발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려보려고 하는 시도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으나 다 실패합니다. 싹 다 실패해요. 그게 미국의 그 개발비에 아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다가 모든 프로젝트가 다 실패하고 나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쓴 어떠한 프로젝트도 이제는 다 허용해주지 마라. 저희 메타버스 굉장히 많이 떴다가 메타버스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7년에 이미 인공지능 냉장고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아무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모든 기술들이 각자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다 개발되어 굉장히 싼 값에 이 슈퍼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고 나서 보니까 데이터도 굉장히 쉽게 모을 수 있게 됐고 슈퍼컴퓨팅의 파워도 굉장히 세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실패했었던 그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프로젝트가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은 돌아가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분야에 그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을 모아 보니 이게 지금 당장은 합쳐져서는 그렇게 상용화될 만한 제품이 나오진 않겠는데, 적어도 이 속도로 계속 개발이 되다 보면은 한 십수년 정도 후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예상하기로는 2010년에서 2012년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혹은 사물 인터넷 기술이 혹은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개발돼서 2020년, 2030년쯤 돼서는 실제로 완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가능할 것 같다. 혹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시작점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알파고 같은 기술들이 사람과 직접 대결해서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시작점이 알려지게 됩니다. 2015년 그 정도쯤이었거든요. 2015년의 앞뒤로 기술들은 예전부터 계속 존재했습니다. 저도 MIS라는 분야에 들어갈까 말까 진입을 결정했을 때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서는 대학교 2학년 때 진입을 하기로 의사결정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뀔 만큼의 기술 발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논의점이 됩니다. 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해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예시 같은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끔 확산시키진 않지만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경우는요. 아마존 고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를 찍고 편의점 안에 들어갑니다. 편의점 안에서 제품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갑니다. 결제를 안 해요. 결제를 안 하는데 제품을 들 때 이미 A라는 사람이 B라는 제품을 들었다라는 게 얼굴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모션, 그 다음에 그 식료품 코너에 있는 그 제품을 센싱하는 센서들로 센싱을 해서 A라는 사람이 B를 지금 장바구니에 넣었다. 넣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다시 빼내서 다시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하는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미지를 인식한 알고리즘이 결국 이 사람이 이 B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갔으면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아마존 고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집 가는 길에 그냥 아마존 고에 들러가지고 아무 물건이나 막 주워 담고 이렇게 탁 나가버려요. 이게 사람의 얼굴을 센싱하는 이미지 트래킹 기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과자 코너 먼저 가서 군것질 거를 먼저 사요. 그리고 나서는 고기 코너에 가서 고기류를 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불량식품들과 그 고기들을 완화시켜 줄 만한 초록 식품들을 삽니다. 뭐 예를 들면 상추 같은 것들을 사요. 그러니까 이세롬이라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이 여기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띠링하고 알림을 알려줘야 되는 것은 과자 지금 1+1 세일한다를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아마존고에서 제 쇼핑 패턴을 오프라인으로 계속 추적하면 얻을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온라인에서 물건을 이렇게 클릭해서 살 때 그 클릭을 뭘 먼저 하는 건가는 좀 다른 형태의 그 추천 알고리즘이 동선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20년부터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매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면하는 결제를 좀 하기 꺼려지는 코로나가 기폭제가 돼서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그 몇 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매장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뒤에 있었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맞는지 카메라가 이렇게 천장에 달려 있어가지고 그 A라는 사람이 계속 동선을 추적하긴 하지만 A가 맞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뒤에서 봐주는 인도의 저렴한 그 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벨링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A가 들었던 이 제품이 B라는 제품이 맞는지도 확인해주고 라벨링 해주는 빅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라벨링 시키고 그 데이터에 대한 그 확인을 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수작업으로 그 사람이 계산한 게 이 물건이 맞는지를 매칭을 계속 시켜주는 수작업 이 있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실제로 정말 정교한 그 영상 인식 기술, 그 다음에 이미지 트래킹 기술 같은 것들을 써서 이 제품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데 뒤에서 일부러 그 몰래 사람들을 숨겨가지고는 트래킹 했었던 사기를 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기술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를 쇼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정말 그렇게 최고도화되어 있는 최첨단 그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겪어보십시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든 사람이 다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이 거리에서 느껴볼 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넣은, 예를 들면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한 100대 정도 되는 자동차들이 다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걸 한번 이렇게 그런 놀이기구 타듯이 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해봐야지 이 기술이 이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내가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우리 시에서 직접 이 기술이 가능하게끔 라우터 같은 것들을 깔아줘야 되는 거구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사와야 되는구나, 우리 회사에서 아마존과 함께 거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겪어본 이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단어 혁명이 사실상 사람들한테 완전 체감될 만큼 아주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시범 삼아서 한두 건씩 보여는 주는데 완전히 상용화되기에는 기술이 아직 부족한 거죠. 뒤에 인도의 아주 저렴한 인력들이 다 데이터를 매칭을 해줬던 것들이
네, 제대로 된 현실이었고요. 사실상 매장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더 많은 뒤에서 데이터 라벨링 해주는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꾸준히 계속 데이터를 라벨링해서 이재롬이라는 사람은 항상 가면 가자마자 빼빼로를 산다라는 게 한 수백 번의 제 동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빼빼로를 들어올리는 사람들의 영상을 통해서 라벨링 되고 나면은 사실 그 이후에는 빼빼로를 딱 들 때 사람 다시 인도에 있는 저렴한, 계속 인도라는 표현을 쓰는 건 진짜 실제로 인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저렴한 인력들이 실제 사람들이 수동으로 라벨링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 사람들의 인건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마존고가 정말 원했던 방향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아직은 라벨링 되지 않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더 잘 운영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실제로 정말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추구하는 바는 있습니다. 추구하는 이상점은 있으나 기술은 아직 그까지 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혹은 기다리고 혹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 2020년 중반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50년쯤 되면 혹은 2040년쯤 되면 혹은 2030년쯤만 돼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만큼의 기술에 도달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첨단 매장인 줄 알았지만 사실 1000명 넘는 원격 근무자들이 일일이 상품을 라벨링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폭로되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수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믿고 쓸 수가 없게 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수동으로 하지 않는 정말 전자동으로 데이터를 계산해내는 회사인 테슬라의 데이터가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 알고리즘이 중요해진 만큼 더 많은 데이터가 더 최고의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데이터를 누가 많이 투입하는지 그리고 가장 적정한 양을 투입하는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투입되면 많이 투입될수록 이 데이터를 계산해내야 되는 서버의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듭니다.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들수록 그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전력 에너지가 많이 들수록 뭐가 많이 듭니까? 전기 자체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전기 파워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화력 기술을 쓰게 된다면 너무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진짜 저희 지금 돌리고 있지 않지만 원자력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다 집어넣지 않고 최상의 결과값을 도출해낼지가 지금 AI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논의하고 있는 바이고요. 챗GPT 아주 좋은 결과값들을 저에게 내어주고 있는데 챗GPT가 너무나 많은 전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전력 시스템을 최소화해서 최저값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값을 낼 수 있을까가 지금 AI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큰 챌린지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탁 들어갔다가 탁 나왔을 때 결제가 오타 없이 문제 없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마존 고라고 하는 곳의 사용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에 보내는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판단해내서 지금 멈춰 서야 된다, 혹은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 이 세 가지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계산해내는 이
제어 방식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로보틱스 기술 중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가거나 멈추거나 두 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인간 삶에 있어서 이 가거나 멈추거나 이 두 가지만 하는 형태의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다가 돌리거나 혹은 돌리려 하다가 말거나 혹은 손가락을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가 뒤로 빼거나 정말 미세한 활동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과 같은 근육을 쓰는 로봇가 알아서 설거지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그 다음에 이 아주 작은 근육의 움직임까지도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제 물음표가 뜨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상 간다 선다 밖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기술들 중에서 가장 빨리 완제품을 만들어낸 분야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정말 내 앞에 차가 있냐, 내 차와 거리가 얼마냐, 내 뒤에 차가 있냐, 내가 사선을 넘길 때 그 차가 내 차와 거리가 충분히 벌어져 있는가. 생각보다 계산해내야 되거나 인식해야 돼야 되는 그 사물체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완성품, 완제품으로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이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고가 났을 때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과 결부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장 핫한 이슈로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잘못을 해봤자 설거지하고 있던 그릇이 깨진다 정도의 피해만 발생합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결국 사고가 나서 앉아있는 운전자가 혹은 바깥에 있는 도보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자동차가 잘못해서 사망했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테슬라는 항상 근거 단서를 달아둡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언제든지 제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아두어서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간에 결국 운전자가 잘못을 할 수밖에 없게끔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것은 안에서 정말 잠을 자고 혹은 영화를 봐서 운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마치 택시를 탄 것보다 더 편한 상태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고 있을 때 돌발 행동을 하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 거의 지하철이 타고 움직이는 것 같은 형태의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원하는 바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개입해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꾼 이것들은 한두 개의 제품들이 완제품으로서 자율주행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도로에 깔려있는 모든 차들이 다 자율주행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떤 무언가가 다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포인트입니다. 네.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시스템 자체는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 딱 불이 켜지고 우리가 탁 나가면은 불이 꺼지는 것. 어디에 가장 많이 있냐? 화장실에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으면 불이 탁 켜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나가서 문을 딱 열면은 사람이 나가면 바로 문이 탁 꺼집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괜시리 불을 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센서 기술인데요. 이렇게 한두 플레이스에 이렇게 그냥 불 센서 등 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라고 하진 않는 거죠. 어떤 정도까지를 원하냐면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주차장이 어떤 곳이든 간에 바닥에 이 센서가 있어서 여긴 차가 없습니다가 주변에 여길 주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차에게 착 뿌려집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차에게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주차를 하시라고 연결을 해줘요. 만약에 그 차에 굉장히 큰 짐이 오른쪽 우편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오른쪽 우편에 자리가 좀 스페이스가 넓은 공간이 먼저 추천이 되는 형태까지가 네, 사람들이 진짜 지향하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야지 주차를 한다고 많은 시간이 들지 않고 그리고 주차를 하거나 차를 뺄 때 또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 네, 그런 게 뭔가 이 도시 전체에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고 센서가 다 연결돼 있고 그 센서들이 다 나와 연결돼 있어서 뭔가 사람들이 허투루 쓰는 시간들이 전혀 없도록 착착착 연결되는 것들이 스마트 시티가 지향하는 거거든요. 도시 전체에 인터넷이 쫙 깔리려면은 누가 돈을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이 특정 회사가 돈을 내서 이 기술을 구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땅바닥에 센서가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 센서 기술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가가지고 직접 R&D를 맺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M&A까지 했었던 회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암 같은 회사.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왜 그렇게 삼성전자가 욕심을 냈을까? 이런 기술들 보면은 전부 다 국가 차원의 계약들을 하는 시스코 같은 회사들, 라우터 자체를 국가에서 도시에 깔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회사들 중에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회사들이 많이 없다고 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다 국가 차원의 G2B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래 단위는 몇백억 정도의 네,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반적인 그 하나하나의 기술들은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상용화 되냐 마냐는 결국 이 기술에 어떤 국가가 더 먼저 투자하느냐 그리고 국가에서 투자를 했을 때 그걸 시민들이 실제로 적합하게 쓰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 쓸 때 특정한 제품들이 상용화되어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혁신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가 먼저 전 국가 차원에 전 시민 차원에서 다 깔려 있어야지 그 위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깔리기 시작하고요. 아까 말했었던 주차 공간에 대한 것들, 주차장을 찾고 있는 그냥 시민들, 어떤 누구에게나 다 사용될 수 있는 주차 알림이 기술일 수도 있지만요. 특정 구역들, 특히 이제 그 노약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이 더 빨리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사회 문제들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 차원의 내용으로 얘기를 확산시켜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문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예시들을 보여드릴 테고요. 제가 이제 예시로 들었던 거는 AI 기술이었는데 조금 더 발전해서 네, AR 기술, VR 기술과 같은 네, 조금 더 영상 위주의 기술들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지금 어떤 CT에 한정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에 한정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분야도 건강, 교육 등의 분야로 굉장히 더 많이 확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뭔가 더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사회 취약자들이 네, 더 도움을 만든다든지 혹은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낭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히 뭐 상하수도가 노후화돼가지고 이미 물이 철철철철 넘어 흘러 넘치는데 몇 달간 발견 못했다가 나중에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알게 되는 혹은 그 지역에서 나중에 뭐 굉장히 큰 상하수도가 파열되는 문제를 겪고 나서 보수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알아서 보수를 먼저 해준다는 식의 그런 비용을 절감해주는 그런 영역들도 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헬스케어도
사람들이 많이 아프지 않고 더 오랫동안 잘 살면 네, 그 사회가 내야 되는 그 건강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인지도 국가에서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혹은 진단을 못 받았던 영역들이 있었다. 치매 같은 경우 시골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치매가 한참 진행된 후에서야 뒤늦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발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진단하는 버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농촌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그 복지 차원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치매를 진단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그냥 치매를 도와주는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 그게 다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치매와 관련된 문제라면은 그분들에게 뭐 센서 기술 같은 것을 동원해서 웨어러블 옷을 입혀준다든지 혹은 집 주변에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혹은 활동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치진 않았는지 혹은 이 활동 범위 내에 안전하게 잘 계신지 등을 센싱해 주는 것들을 국가에서 도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아침, 점심, 저녁 실시간으로 계속 트래킹을 해줘야지 네, 그 삶이 그냥 아프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영역들이 이제 헬스케어의 영역인 거고요. 1999년부터 계속 헬스케어 영역은 투자는 해왔습니다. 텔레헬스케어, 이헬스케어, 유헬스케어 이제 명칭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뭐 인터넷 기반의 헬스케어, 근데 이제는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아무리 그 개인의 지금 혈당 수치를 우리 개별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어도 이것을 그 의사에게 원거리로 보내면 이게 법적으로 불가했었던 그런 이제 법들의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헬스케어를 정확하게 다 시행을 해서 매일매일 혈당이 착착착 의료진에게 가서 어떤 혈당이 안 맞거나 혹은 너무 저혈당에 가서 되어서 그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에다 발생했다. 근데 그걸 사람이 직접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혹은 저혈당이 온 것 같아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느끼고 나서가 아니고 기술이 알아서 이 사람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이렇게 아이디어로는 만들어서 기술로는 개발은 했는데 법적으로 이 데이터 전송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 데이터, 개인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게 불가하게 된다면 서비스가 론칭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우선 아이디어는 다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니네가 수집했던 그 인간의 데이터들은 그게 통신망을 통해서 갈 수가 없다. 그 중간에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되게 많이 걸리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핀테크에서도 발생합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술들이 다 사용이 되려면은 모든 통신사에서 그다음에 모든 카드사에서 정보들을 다 내어줘야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를 트래킹해서 모든 도시에 아주 적정한 형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핀테크,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서 계속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행 가능한 법 제도 안에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했는가라는 이제 물음표들이 그 해결돼야지 실행 가능하다. 그리고 이 물음표들을 되게 많이 허용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서 중국 쪽에서는 상상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데이터 정책과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고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왜 이것까지는 안 됐지? 왜 이 정도의 기술은 왜 못 개발해냈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 데이터까지밖에 안 썼지? 이런 것들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다 보니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사용 불가능해서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주는 중간고사의 마지막 문제는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의 규정도 없다면 여러분들 더 어떤 데이터를 더 모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모은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더 분석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지 아이디어를 더 적어 달라는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공공 데이터로 사회 문제를 해결했었던 사례집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네,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보실수록 제 가장 최신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했고 최근에 수집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했을 테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도 계속 발전합니다. 그 빅데이터 영역에서 얼마나 기관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려면 공공 데이터가 아니었던 것들도 공공화시키면서 계속 데이터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2019년 사례집을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사용됐던 데이터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최근의 사례집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조금 더 최신 기술들 그리고 더 많이 확장된 데이터 영역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3년에는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되게 멋진 앱을 하나 정책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벽 5시 같은 심야 시간, 때도 서울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이렇게 이동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역에서 혹은 어떤 장소에서 그 택시가 안 잡힌다라는 것을 많이 안 겪어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11시만 넘어도 강남역, 그 다음에 뭐 합정역, 신촌역, 많은 역이 한 3시간을 기다려도 택시가 전혀 안 잡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도림역 뭐 다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3시간 동안 밖에 서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은 그 비용이 듭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역에 어떤 사람들이 몇 시쯤에 많이 몰리는지를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어떤 데이터로 분석하냐? 핸드폰을 다들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쯤에 어떤 기지국에 사람들의 핸드폰 사용이 많이 몰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지하철역과는 좀 다른 노선들이긴 한데, 예를 들어 신도림역에서 그 바로 영등포역을 간다 혹은 서울역을 간다 이런 노선이 만약에 그 지하철역으로 없었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그 지하철역을 무시한 상태에, 그리고 기존의 버스역을 무시한 상태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심야에 운영을 했더니 너무나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편하게 사용을 하고, 뭐 2, 3만 원씩 됐었던 택시 비용들이 다 절감되고, 그 다음에 안 갔을 곳에 가게 되고, 사업을 못했을 비효율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 그리고 7일간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 어떤 역에서 어떤 역까지를 많이 가는지를 분석을 했다. 같은 요 데이터들이 어디에서 온 데이터인지,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며칠 정도의 데이터가 활용됐었는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고사 문제 답변에 아주 꼼꼼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도 사례를 파악하셔서 적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굉장히 예측을 잘 못해서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지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뭐 9호선에서 사람들 호흡 곤란하고 쓰러질 정도로 아침 저녁에 사람이 많이 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9호선
지하철을 탈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예측에 실패를 했을 때도 사회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요. 예측을 잘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예시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답변 미리 써서 요 정도 뎁스까지 쓰면 되는지 저한테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해 보시면 작성해 보실수록 네, 스터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도 많아지니까 네, 저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험 기간 열흘 전부터는 이메일 답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시험 전날 준비를 해서 당일 아침까지도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바로 전날 준비한 것까지는 답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지로 오늘까지만 답변에 대한 점검을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공지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가 무엇인지, 왜 하필 빅데이터여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